안녕하세요. 이투스의 훈스입니다. 오늘은 월간 Q&A 매 달마다 하는 우수한 질문들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쌤이 말로 답변해드리는 영상 금방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랑 생활관리 둘 다 준비돼 있고요. 질문은 딱 2개씩만 뽑아가지고 이번엔 하도록 하고 다음 달이 되면은 쌤이 조금 더 이 영상 찍을 때 시간이 좀 더 날 것 같아. 그래서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첫 번째 질문.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쌤이 가지고 왔거든. 문헌연구법도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 아닌가요? 라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줬는데 이게 참여관찰법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이나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는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자료 수집법이 2개야. 뭐죠?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이렇게 2가지가 반드시 연구 대상자와 그게 음성적인 대화를 통한 소통이든 아니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질문지에 이렇게 적는 방식이든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반드시 연구자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다.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험법이랑 문헌연구법이랑 참여관찰법이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얘기는 못해. 실험법을 할 때 무조건 연구 대상자와 내가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실험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실험법 같은 경우에 연구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혹은 비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약간 나치 독일이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막 생체 실험 이런 거. 이 사람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강제로 원주민들을 이렇게 잡아다 놓고 막 실험하는 거.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 적합하다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진 않지만 적합하진 않다. 반면에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는 표현을 딱 달고 있단 말이야. 참여관찰법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참여관찰법은 쓸 수 있고 되게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영유아들 완전 애기들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애기들 대상으로 참여관찰법을 많이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서는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애들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그리고 연구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지 않은 친구들 실험법이랑 참여관찰법 그리고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적합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려면 오로지 참여관찰법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헌연구법을 가지고도 이런 선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기출문제에서 문헌연구법의 연구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헌연구법이라는 게 뭡니까?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헌연구법의 연구 대상자는 누굽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연구자예요. 이 연구자가 문헌을 봐. 문헌을. 2차 자료를.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나 뭐 정부에서 통계 같은 걸 받아오거나 고등학교의 성적표 같은 걸 받아오거나 그래. 그러면 이 문헌이 관찰했던 대상이 우리의 문헌연구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에서 서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헌연구법의 연구 대상자는 이 2차 자료 혹은 문헌에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헌연구법은 이런 특징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죠.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이랑 직접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이 문헌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헌에서 관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없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문헌연구법도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람이랑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미 관찰해 놓은 자료를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니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 기출대정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회문화의 교육과정을 약간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서술돼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문헌연구법이랑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출제함으로써 평가원에서 이게 앞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열어놨기 때문에 문헌연구법도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참여관찰법과 같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쌤이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자료수집법,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그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도 쓸 수 있는 방법, 문헌연구법, 실험법, 참여관찰법. 근데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라고까지 하려면 실험법 빼고 참여관찰법이 주로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 문헌연구법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55쪽에 4번, 2번 선지, 이거 저스티스 개념 완성 얘기하는 건데 요 문제거든, 요 문제. 여기서 2번 선지가 정답인데 2번이 이제 니은은 기억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는 게 영화배우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친구가 아니 근데 영화배우로서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배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 갑이한 행동이라서 답이라는 건 납득이 되는데 처음에 이 선지를 봤을 때 영화배우라고 직접 사냥한 고기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직업에 일반적으로 기대받는 내용을 뜻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역할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성적을 올릴 것 이런 게 이제 역할로 부여되니까 아 그거는 아니지 않나? 그 배우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사냥한 고기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다는 거지. 어디까지가 그 지위로서의 역할 행동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이 좀 헷갈려요. 그냥 그 지위를 가졌고 그 지위와 관련된 행동이라면 전부 역할 행동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쌤 강의 칭찬이 있죠. 현수쌤 강의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대. 하여튼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핵심인 거죠. 그냥 그 지위를 가졌고 그 지위와 관련된 행동이라면 전부 역할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영화 배우로서 일반적으로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연기를 잘할 것으로 보여되죠.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영화 배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 영화 배우로서 역할은 연기를 잘할 것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웃겨주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배우들한테 기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영화 배우가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역할 행동을 할 수 있냐? 되게 게으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역할 행동도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뭐 잘하는 편이니까 그냥 나는 연기 연습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래도 난 잘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영화가 개판이 나버렸어. 그럼 되게 나쁜 역할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영화 배우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굉장히 게으르고 대충 일하고 연기 연습도 잘 안 하고 미리미리 대사도 안 외우고 그래가지고 영화가 완전 개판이 나가지고 흥행 실패 참패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영화 배우로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역할 행동이야.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 행동이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할, 그 영화 배우로서 성실하게 연기를 해나갈 것이라는 걸 배신하는 역할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재나 비난이나 소외 같은 게 개입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반면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기를 잘하고 싶은 거야. 이 맥락을 보면은 극중인물과의 동일시를 위해 극중인물의 삶을 직접 체험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에 진심이냐면은 실제로 북미 지역의 원주민 역할을 맡아가지고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영화 배우들한테 다 직접 사냥한 고기로 식사를 해라라는 역할이 부여되는 거 아니지만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화 배우들한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인 건 맞잖아. 그 사람은 그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이 사람이 영화 배우로서 연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다 역할 행동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위를, 이 말이 맞아요. 그 지위를 가졌고 그 지위와 관련된 혹은 역할이랑 관련된 행동을 했어. 그게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되게 특이한 방향이든지 특이하지 않고 보편적인 방향이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역할 행동으로 굉장히 넓게 그냥 판단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역할 행동이라는 그 행동의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뇌물 받는 것도 역할 행동이고 뇌물을 거부하는 것도 역할 행동이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컴퓨터 배우고 있으면 그런 것도 역할 행동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문화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생활관리.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지금 물어봤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맞아요. 원초적 입장에서 이 당사자들은 무지의 배를 쓰고 있고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뭘 쓰고 있어? 무지의 배를 쓰고 있다는 거야. 무지의 배를 쓰고 있는 순간 나의 우연성을 다 모르게 되잖아. 무지의 배를 통해 가지고 무지의 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우연성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식이라는 게 아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내가 부잣집 아들내미인지 딸내미인지 혹은 내가 키가 얼마나 큰지 내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 성격은 어떤지 내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내 우연성을 다 까먹어버린다면 내 우연성이 부잣집 아들일 수도 있고 가난한 집 아들일 수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 이익을 최대화시킬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실상 내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호혜적인 원칙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자로 태어나도 내가 무지의 베일 이거 원초적 입장에서 쓰고 있던 거 벗었을 때 내가 일론 머스크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제3세계에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정말 절대 빈곤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쁘지 않게끔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한다. 그게 호혜적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원칙. 내가 정말 빈곤한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부자들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걸 통해서 나도 이득을 보는 거. 이게 차등의 원칙이잖아.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원칙들에 합의를 하는 게 결국 호혜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도 맞고 대신에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생각하는 거 맞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맞고 이렇게 둘 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2번 강의에서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형제 관련된 얘기죠. 칸트도 사회계약론자가 맞거든요. 같은 사회계약론자인 루소는 사형제가 결국 사회계약 당시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찬성이 된 것인데 그럼 칸트는 같은 사회계약론이지만 사형제는 모두의 동의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형벌권은 공적이성에 기초했다고 하셔서요. 이 친구가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었고 자세하게 쌤이 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냐? 맞아. 같은 사회계약론자인 루소는 사형제가 결국 사회계약 당시 모두가 사형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사형제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맞아. 칸트는 같은 사회계약론자지만 사형제는 모두의 동의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사회계약론자는 같은 사회계약론자라고 해도 칸트와 사회계약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의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실의 인간들이 동의해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법이라든지 국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루소나 베카리아 입장에선 현실의 인간들이 심지어 지금 이제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사형을 받을 게 예정된 범죄자라고 해도 예전에 이 사람들이 사형제에 동의를 하고 생명권을 양도했어야지만 사형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생명권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사형제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베카리아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누가 미쳤다고 생명권을 양도하냐. 애초에 생명권의 양도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불가능하다. 나의 생명권을 남한테 넘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 현실에 모두가 사형제에 동의를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형제라는 거는 성립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회계약론자 둘이란 말이야. 루소랑 베카리아는. 반면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따지면 형벌권이라는 거는 범죄자의 동의에 기초하는 게 아니다. 범죄자가 혹은 일반 시민들이 현실의 우리들이 그냥 동의를 해가지고 사형제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회계약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칸트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 이성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 속에 우리가 입으로 동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내릴 형벌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칸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예지체 인격이랑 현상체 인격이란 개념으로 나온다고. 예지체 인격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완전한 우리의 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실제로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통 평가가 됩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계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 칸트도 예지계와 현상계라는 개념을 나누고 우리의 한 차원은 이 예지체 인격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완전 절대적인 도덕이고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실천이성이고 선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칸트 입장에서 형벌권은 공적 이성에 기초했다. 이 말은 공적 이성이라는 게 공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이성이거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지체 인격으로서의 특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주 쉽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우리의 한 차원이 있고 저 친구들이 판단을 내리면 이건 동의가 아니야. 그냥 어차피 제대로 된 실천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결론적으로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 칸트 입장에서 도덕이란 건 원래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성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른 놈은 사형을 당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이 공적 이성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형벌권이란 건 그냥 생기는 거다. 이 예지체 인격으로서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다. 뭐 다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동의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 없어. 그냥 공적 이성이 판단을 내리면 그냥 사형제가 정당화되는 거고 이 현실에 있는 현상체 인격으로서의 우리 있잖아. 실제 현실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우리들. 우리가 현실에서 소리 높여가지고 우리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미도 없고 사실 범죄자들이 그거에 동의할 리도 없단 말이죠. 자기 생명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범죄자나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냥 현실 속의 인간들이 동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우리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차원인 예지체 인격이 그냥 그렇다고 판단하면 사형제라는 건 정당화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형벌권은 공적 이성에 기초하는 거지. 무슨 범죄자나 현실에 있는 시민들이 소리 높여가지고 입을 모아가지고 동의했다라는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칸트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루소와 베카리아랑 칸트가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형벌권은 범죄자의 동의에 혹은 일반의 현실에서의 우리의 동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 이성에 기초하고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우리의 그런 차원이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로 칸트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월강 Q&A 3월 분량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많은 질문 가지고 돌아오도록 약속을 좀 드리고 이거 반복해가지고 보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세요. 오늘 월강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강 Q&A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